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 탐험 시작합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많더라고요. 뭐랄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한국 중년 남성들이 모이면 꼭 하는 그 군대 이야기 있잖아요. 네, 빠지지 않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학창시절 교련 훈련이나 밴드 활동 같은 추억, 심지어 예전에 폼난다고 생각했던 그 독일어에 대한 막연한 동경까지요.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19세기 프로이센 군대 문화에서 시작돼서 메이지 유신 시대 일본을 거쳐 오늘날 한국 사회에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그 경로를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료 61장부터 70장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기억과 거대한 역사가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하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시작해보죠. 자료 61장에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과거 한국 사회에서 유독 독일어, 또 독일 문화가 좀 격조 있다, 폼난다 이렇게 여겨졌던 분위기. 이게 사실은 일제강점기의 유산이라는 주장이요. 네, 솔직히 저도 어릴 때 독일제 하면 뭔가 더 정밀하고 대반해 보이고 그랬거든요. 다들 그런 기억이 좀 있죠. 이게 그냥 생긴 인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 무의식적인 동경의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근대화 모드를 찾고 있던 메이지 유신 시대의 일본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당시 일본은 서구 열강을 따라잡기 위해 정말 필사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승으로 프랑스를 선택했습니다. 프랑스식 군사제도를 도입해서 군대를 근대화하려고 했죠. 네, 그걸 다 뒤엎고 독일로 방향을 바꿀 만큼 그렇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프랑스 군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판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뭔가를 독일에서 본 건가 싶어서요. 바로 그겁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이 1884년에 찾아와요. 당시 일본 육군을 이끌던 오야마 이와오나 야마가타 아리토모 같은 핵심 인물들이 유럽을 시찰하다가 독일 군대의 대규모 기동 훈련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자료 67장 묘사를 보면 이건 군인 몇 명이 총 잘 쏘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뭐에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거죠? 더 좋은 대포라던가 더 빠른 군함 같은 거였나요? 아니요. 그들이 본 건 그런 하드웨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즉 시스템이었죠. 수만 명에 달하는 보병, 포병, 공병, 심지어 보급을 담당하는 병참부대까지 이 거대한 조직이요.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별 부대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서 거대한 힘을 만들어내는 걸 본 거예요. 그들은 이걸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운영체제로 본 겁니다. 이제 뭔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더 좋은 총이나 대포 같은 앱을 까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걸 효율적으로 돌리는 OS 자체를 통째로 이식하기로 결심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프랑스 모델이 개별 앱 성능에 좀 치중했다면 독일은 아주 강력한 OS를 보여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같은 인물들은 이거다라고 확신한 거죠. 개인의 영웅주의나 무사정신 이런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이 독일식 시스템이야말로 일본이 가야 할 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프랑스 군사 고문단을 돌려보내고 독일식 군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죠. 이 선택이 이후 동아시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된 거고요. 그렇군요. 그 거대한 운영체제의 실체가 뭔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서는 그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로 제식훈련을 꼽고 있습니다. 66장을 보면 1970년대 서울 시내 고등학생들이 군복 입고 목총 들고 훈련받는 흑백 사진이 나오는데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 교련 과목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떻게 이런 군사훈련이 학계에서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자료가 그 뿌리를 묻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제식훈련이 프로이센 군대 시스템의 상징이자 가장 기초적인 부품이었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절도 있는 동작을 그냥 무한 반복하게 시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목적이 단순히 군기를 잡는 걸 넘어섭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 의지를 완전히 지우는 데 있어요. 오로지 상부의 명령에만 즉각적으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집단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이죠. 나를 소거하고 우리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으로 재탄생시킨다. 네,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좀 섬뜩한데요? 나를 버리고 전체를 따른다는 그런 구호도 막 떠오르고요. 생각해보면 한국 남자들이 평생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경험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가장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에 개인의 모든 걸 지우고 집단의 일부가 됐던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그런 걸 수도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가로 이 프로이센식 제식 훈련을 그대로 이식한 게 일본 군대의 그 놀라운 호전성의 기원 중 하나가 되었다고 분석하거든요.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나 공포심 같은 게 배제된 채 오로지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에만 움직이는 군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집단주의 문화가 식민지 조선의 학교에까지 교련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깊숙이 이식되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개인의 의지를 지우고 집단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 제식 훈련, 시각적인 훈련. 근데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시각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학교 밴드부 이야기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솔직히 이 부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습니다. 군대 훈련이랑 제 학창 시절 밴드두가 오스만 제국에서 만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군악대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14세기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최정예 부대 예니체리의 군악대 메흐테르와 만나게 됩니다. 자료 69장에 나오듯이 당시 유럽 군대가 북이나 나팔을 그냥 단순한 신호용으로만 쓸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공격, 후퇴 이 정도 신호로요. 네, 딱 그 정도였죠. 그런데 메흐테르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음악을 활용했습니다. 거의 심리전술이던데요. 자료에서 묘사하는 걸 보면 음향 무기 같았어요. 맞습니다. 퀘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팀판이 심벌즈 그리고 주르나라는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관악기를 동원해서 말 그대로 전장을 소리로 지배했습니다. 그 웅장하고 반복적인 리듬이 아군 병사들의 아드레날린을 끌어오르게 하고 적들에게는 심장을 울리는 공포 그 자체를 선사하는 강력한 심리적 무기였죠. 와, 유럽 군대가 예니체리 부대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데에는 이 메흐테르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악이 유럽 클래식 음악계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터키 행진곡들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야니차르 무지크, 즉 터키풍 군대 음악이라는 스타일로 18세기 유럽에서 대유행을 했어요. 잘 아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3악장이나 베토벤의 터키 행진곡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곡들이요? 네, 듣기만 해도 발을 구르고 싶어지는 그 빠르고 강렬한 리듬, 타악기 활용이 바로 메흐테르의 유산인 셈이죠. 처음에는 그냥 이국적인 취향으로 소비되던 음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유행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유럽 군대의 공식 시스템으로 편입되었다는 거군요. 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그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1816년에 칙령을 내려서 이전까지 일부 음악가들이나 쓰던 그 시끄러운 터키 악기들을 프로이센 군악대에 정식으로 도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걸 계기로 군악대는 단순한 신호체계를 넘어서 병사들의 사기를 조직적으로 고양시키고 적을 압도하는 훨씬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심리장치로 발전하게 된 거죠. 이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결국 1884년에 일본의 그 오야마 이와오 참관단이 본 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제식 훈련의 시각적 위압감, 그리고 심장을 뒤흔드는 프로이센 군대 행진곡의 청각적 확과, 이 두 개가 완벽하게 결합된 그야말로 총체적인 군대 효과였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장악해서 개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집단의 힘을 극대화하는, 이건 뭐 일종의 종합 예술이자 쇠뇌 장치였네요. 네, 일본은 그 압도적인 총체적 경험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식한 시스템의 문화적 파편이 시간을 건너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교련 시간의 구령이나 운동회를 울리던 밴드부의 행진곡까지 이어졌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인 거죠. 그리고 자료는 일본이 이 강력한 시스템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더군요. 이 독일식 모델로 자신감을 얻은 일본이 그 힘을 외부로 투사하려는 야심을 드러내는 데는 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일전쟁 직후에 일본이 러시아에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대목은 읽으면서 좀 섬뜩했습니다. 네, 7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1896년 청해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당시 독일 유학파의 대표주자이자 일본 군대의 핵심 실세였던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특사로 참석해요. 그리고 거기서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직접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한반도를 나눠 갖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싸워서 뺏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대국끼리 지도에 선 긋고 나눠 갖자고요. 이건 단순히 영토 욕심을 넘어서는 어떤 근본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당시 일본의 계산은 아주 냉정하고 실리적이었어요. 청나라를 이기긴 했지만 아직 거대한 러시아랑 전면전을 벌일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권이 충돌하는 한반도를 일종의 완충지대로 삼자는 거였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자고요?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의 39도선을 경계로 그 북쪽은 러시아가, 남쪽은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할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서로 피 흘리면서 싸우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나눠 갑시다. 딱 이런 식의 제국주의적 발상이었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 제안을 들은 러시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물론 거절합니다. 아, 거절했군요. 네. 러시아는 자신들이 일본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나눠 가질 필요 없이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둘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 일화는 당시 열강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들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한반도의 주권이나 의사 같은 건 아예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지도 위에 선을 긋고 나눌 수 있는 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군요. 그렇죠. 결국 그 협상이 결렬된 게 훗날 러일 전쟁의 불씨가 된 셈이고요. 그리고 한 50년쯤 뒤에 결국 한반도가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38도선으로 분단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져서 더 씁쓸해지네요. 야마가타가 그으려던 39도선이랑 불과 1도 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분할 시도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한반도의 운명을 당사자가 아닌 외부 세력들이 결정하려 했던 제국주의 시대의 민낯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프로이센 군대 시스템을 이식해서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일본의 자신감이 깔려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문화 현상이나 개인의 기억 속에 얼마나 깊고 거대한 역사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폼나는 독일어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시작해서 어른들의 군대 이야기, 학창시절 행진곡의 그 낯익은 선율,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음모까지 이 모든 것이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하나의 거대한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자료를 통해서 이 모든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역사는 무엇일지 궁금해지네요. 어쩌면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학교의 교칙이나 직장의 문화, 혹은 어떤 사회적 관습 중에도 이처럼 예상치 못한 역사적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도착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역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